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체게바라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체게바라 평전 첫 번째 탄생에서부터 어린 시절, 지금 의대 학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시절에 지금 남미 대륙을 탐험하는 그런 시절의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63쪽부터 읽어야겠습니다. 포데로사 2를 타고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칠레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여정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베르토네 식구들이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중부의 꼬르도바에서 출발하여 에르네스토가 태어난 로사리오를 지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들렀다가 해안지대인 마르델 플라타, 미라마르, 네코체아를 거쳐 다시 내륙으로 빠져 안데스 산악지방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들을 실어다 줄 수단은 외형만은 그럴듯했다. 일찌감치 폐기시킨 포데로사 1에 뒤이어 알베르토가 구입한 구형의 노턴 500cc짜리 중고 오토바이에 이들은 포데로사 도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다. 여기에 지금 설명이 좀 있습니다. 포데로사는 힘이라는 뜻, 영어의 force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도스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제 포데로사 2 정도가 되는 겁니다. 1951년 12월 29일 두 사람은 여행에 필요한 짐을 꾸렸다. 텐트, 침낭, 도로 지도, 사진기 등이 마대 속에 담겼다. 그리고 나서 혹시 길에서 사냥감을 포획하면 구워 먹겠다며 보란듯이 바비큐 도구까지 얹었다. 그렇게 짐을 싣고 보니 우리 오토바이는 마치 선사시대의 괴물같이 보였지요. 두 공모자는 가죽 재킷을 걸치고 조종사용 선글라스까지 끼고 출발했다. 알베르토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다소 허풍을 떨며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이윽고 그들은 꼬맹이들의 환성과 드문드문 지나가는 행인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이틀 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게바라 집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에르네스토의 형제 자매들, 이모의 사촌까지 나서서 줄줄이 우려와 한숨을 토해냈다. 특히 부모님은 더했다. 에르네스토는 대장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시치미를 뚝 뗐고 알베르토는 묵묵히 그 포화를 견뎌내고 있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한마디 했다. 알베르토, 내가 이 미친 짓거리에 우리 에르네스토를 끌어들였으니 최소한 두 가지는 명심해야 한다. 첫째, 에르네스토가 의사시험을 보기 전까지 돌아와야 하고, 둘째, 그 아이의 흡입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러고도 그들은 쉽사리 출발할 수가 없었다. 아직 옛 추억을 더듬고 감격하고 서로서로 눈물을 훔쳐주는 의식이 남아있었다. 식구들은 앨범에서 사진들을 꺼내 알베르토 앞에 쭉 늘어놓았다. 거기에는 여동생과 다리를 맞대고 서 있는 너무나도 허약해 보이는 에르네스토가 있었다. 몇 살 때인 것 같아요? 안나 마리아가 물었다. 3살 정도? 천만에요. 7살이었대요. 이어 수영복을 입고 아버지 곁에 서 있는 에르네스토, 포마드를 바른 머리칼을 공들여 뒤로 넘긴 13살 때의 모습도 있었다. 그리고 1950년 5월 5일자 엘 그라피코지에 실렸던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마이크롬 모터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에르네스토의 모습도 있었다. 알베르토는 재미있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며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어머니가 어두운 얼굴로 앨범을 닫으며 이렇게 외쳤다. 자자, 이젠 일어나라. 정말 떠날 거라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세게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서랍을 뒤지더니 무언가를 찾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바로 자신의 리볼버, 가르고 회전식 연발 권총이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며 아버지는 짐 속에 밀어 넣었다. 이윽고 차례차례 포옹이 끝난 다음 두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요란한 폭발음을 올리며 기나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 1952년 1월 4일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쾌청한 남부 한복판에 와 있었다. 빨메르모 공원 앞을 지날 때였다. 그곳에 시골 개장수들이 개를 파는 전통장이 들어서 있었다. 에르네스토는 그곳에서 당시 꽤나 가깝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치치나 페레이라에게 주겠다며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샀다. 치치나는 꼬르도바의 갑부 딸이었다. 그는 미라마르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치치나를 염두에 둔 듯 강아지에게 컴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나중에 서핑의 천국이 되는 휴양지 미라마르는 당시에는 상류층들이 일주일씩 묵어가는 해수욕장이었다. 치치나로서야 에르네스토의 총명함과 집중력에 반했겠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페레이라 남작은 장래 좌익분자가 될 소지가 다분한 자신의 딸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1년 전에 에르네스토는 페레이라 가문의 영지인 말라게뇨에서 벌어진 만찬에 초대되어 간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윈스턴 처칠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페레이라 남작의 분노를 샀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당시 에르네스토의 친구였던 호세 곤잘레스 아길라르는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치치나의 아버지는 어이없게도 그 얘기만으로 에르네스토를 공산주의자 취급하더군요. 하지만 당시 미국과 소련의 정책을 놓고 볼 때 우리로서는 소련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했는데 말이죠. 미라마르에서의 체류는 썩 편치만은 않았지만 두 친구는 나름의 교훈을 얻었다. 상류 사회와의 접촉으로 그들은 정치의식은 오히려 강화되었던 것이다. 에르네스토는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내내 떠나지 않던 평등이라는 단어를 화제로 꺼낸 적이 있었다. 그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하인 4명을 가리키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의 시중을 들고 당신들이 어질러 놓은 것을 뒤치다꺼리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단 말인가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그들 역시 태양빛을 음미하며 바닷물 속에 몸을 담고 싶어 할 텐데도 말입니다. 어색한 미소와 따가운 눈총을 동시에 받으면서도 그는 영국 노동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국영화 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론을 밀고 나갔다. 알베르토는 망연자실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에르네스토가 신랄한 비판의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았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장사로서의 의료 행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도시 의사들과 시골 의사 간의 불공평한 처우도 철폐되어야 하고요. 고작해야 암호 같은 기호나 끄적거리는 것 외에 별다른 해결책을 갖지 못한 시골 의사들에게는 체념만이 퍼져 있습니다. 나중에 에르네스토, 치치나 그리고 알베르토 삼총사는 해안가에 앉아 속내를 드러내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알베르토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여기서 평소에 자주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났어. 내가 속한 계층과는 다른 사람들 말이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 나는 내 평범한 출신이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 사람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려고 해. 자기들이 모든 걸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신이 내려준 특권인 양 기득권을 즐기고 있는 거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는 세계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죽일 수 있나 하는 바보 같은 궁리들만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치치나, 너나 에르네스토의 동생인 안나 마리아가 그런 바보들과 다르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알베르토의 말에 에르네스토가 덧붙였다. 적어도 우리는 머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 장기를 두든가 형처럼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문학을 논한다든가 말이야. 우리는 머리를 채워줄 것을 찾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그저 주머니를 채울 궁리만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는 또 그걸 비울 궁리를 하느라 야단이고. 그러나 마냥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비교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대서양 연안의 네코체아와 바이아 블랑카를 따라 아르헨티나의 스위스라는
나우엘 우아피 호수와 바릴로체 스키장으로 가야 했다. 에우스카디 괄호 열고 필레오산 지방의 한 민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우스카디족의 상징인 게르니카 숲의 새싹들이 그 두 도시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에르네스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뜨거운 바스크의 피가 펄펄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1월 16일 어느덧 1800km를 달려온 포르데사2가 피로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바이아블랑카에서 포데로사는 정비공의 손길을 받았다. 21일은 포르데사로서는 비참한 날이었다. 모래폭풍을 만나 둔덕에 빠지질 않나. 발동기 연료가 말썽을 피우질 않나. 부품까지 망가지더니 급기야 타이어마저 터져버렸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에르네스토에게 닥칠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행 초기에는 잠잠했던 천식이 마치 벼락같이 예고 없이 급습한 것이다. 잠시 길을 멈추고 마테차를 마시며 쉬고 있던 그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메스꺼움을 호소하다가 심한 토악질하면서 탈진해버린 것이다. 알베르토는 의학적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그의 식사를 조절해주면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클레코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사흘간 머물면서 그들은 당시로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던 페니실린이라는 약품의 덕을 보았다. 그 지방병원의 원장은 에르네스토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두 사람을 자신의 집에 유숙시키는 호의를 베풀었다. 매번 위기를 넘길 때마다 삶의 활력이 다시금 용솟음치는 에르네스토는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겠다고 나섰다.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차츰 험준한 산들이 연달아 나타나면서 이런저런 사고도 잦아졌다. 첼포레와 캔캔 마을을 지나면서 에르네스토가 물었다. 이 지도에 나타난 이름들 봤어? 그 대지의 잠식꾼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파리 혹은 런던으로부터 밀려들어온 이래 우리에게 남은 과거의 유일한 흔적들이지. 그들은 교활한 술수로 무장을 하고 소위 황무지 개척이라는 미명하에 인디오들을 마구 죽였지. 아르헨티나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이탈리아식 촌락인 치폴레티에서 두 사람은 그나마 가장 나은 잠자리로 마을 경찰서 유치장을 구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집을 넣은 매트 위에 피곤한 몸을 뉘었다. 건너방에서는 두 명의 수감자들이 통닭구이에다 포도주까지 곁들인 푸짐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미 오랫동안 식사다운 식사를 해보지 못한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임시 구류를 살게 된 고리대금 업자들이었는데 몇 리터의 포도주를 써서 법 집행자들을 매수한 모양이었다. 음식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두 사람은 매트 위에 주저앉아 정치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일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도 알베르토는 그날 밤의 이념 논쟁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에르네스토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달 수 있어. 사람들이 상인이라 부르는 저 도둑들에게 물린 벌금은 그들 가게의 금고에서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의 돈괴짝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크레올과 과두 정치의 유력자들이나 세계은행의 금고로 들어가겠지. 늘 그렇듯 우리 어디에나 민중의 피와 땀을 짜내어 자기네 배를 불리는 자들이 있지. 사실 그 돈은 알코올의 달콤함이나 삶의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는 민중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국가의 예산을 늘리는데 쓰여야 할 돈이지만 알베르토도 맞장구를 쳤다. 수세기 전부터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장악한 학교와 교회 그리고 언론이라는 가증스런 삼각고리가 우리를 옥죄어 왔지. 민중은 자신의 능력을 깨달을 기회조차 없어. 에르네스토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돌연 약간은 설익은 이데올로기를 관통하는 감상적이면서도 거창한 지정학적 세계관을 폈다. 형, 세상은 그런 거야. 어디에나 이면이 존재해. 아름다운 전원의 이면에는 땅을 파느라 허리조차 펼 수 없는 빈곤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선량함과 의연함의 이면에 있는 땅 주인들과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들의 불결하고 빈곤한 정신도 보라고. 건너방에서는 이미 술에 골아떨어진 듯 코고는 소리가 진동했다.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안데스의 아름다운 풍광과 가난한 인디오들, 미라마르의 포르테뇨들, 다름 아닌 라틴 아메리카의 현재를 머릿속에 그리며 입을 다물었다. 그래, 모든 것에는 이면이 존재하지. 알베르토는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이 말을 다시금 뇌까려 보았다. 이튿날 다시 기운을 회복한 두 사람은 팜파에 사는 인디오들이 일구는 화전 지역을 달리고 있었다. 산으로 에워싸인 지형 때문에 생각보다 날이 일찍 저물었다. 그들의 오토바이가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 두 사람은 로데오 선수들처럼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았다. 당장에는 침낭 속에 들어가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망가진 부품을 철사로 대충 엮은 뒤 군뱅이처럼 엉금엉금 오토바이를 출발시켰다. 클롱쿠라 강을 건널 때는 나룻배의 오토바이를 싣고 거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메어놓은 긴 줄을 잡고 건넜다. 그들이 겨우 단단한 땅을 밟는다고 여기자마자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고 근처에는 여인숙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왼편에 어떤 부유한 지주의 소유인지 거대한 아시엔다, 가로 열고 대규모 농장 또는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거대한 아시엔다가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이 그 건물의 문을 두드렸을 때 주인인 듯한 남자가 황망히 그들을 맞아들였다. 전직 프러시아의 장교였다고 밝힌 폰 푸트 카머라는 사람은 여러모로 수상쩍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자신이 나치주의자였으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남아메리카로 도망쳐 왔노라고 했다. 어쨌거나 그는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에게 침실도 내주고 심지어 다음 날에는 자신의 소유지까지 방문하도록 해주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곳이었죠. 그는 그의 땅에 슈바르츠발트의 한 부분을 재현해 놓고 있었어요. 전나무와 사슴들 그리고 전형적인 건축 양식의 집들로 말이지요. 라고 알베르토는 기억했다. 여기서 슈바르츠발트는 독일 서남부의 삼림지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근처에 산다는 독일인들의 낚시 파티에도 초대받아 향수병에 걸린 늙은 독일인들과 함께 숭어를 낚느라고 한나절을 꼬박 보내기도 했다. 그런 동안 에르네스토는 전쟁 기간 동안 자신의 아버지가 코르도바에 하나둘씩 정착하고 있는 독일인들의 출현에 대해 못마땅했던 것을 생각해냈다. 여기 지금 자신의 그 에르네스토, 즉 체게바라의 아버지는 반나치 운동을 전개했던 아르헨티나 행동당 원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에 따르면 그들은 마치 일종의 교두보처럼 앞으로 일어날 최후의 대량 유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다. 사실 히틀러도 나의 투쟁에서 남아메리카 저개발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은근히 드러낸 적이 있었다. 에르네스토도 그 무렵 나치의 철십자 문양이 그려진 깃발이 걸려있는 한 집에서 일단의 독일인들이 몰려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이게 지금 한나 아렌트의 책에서 언급됐던 그 아이만처럼, 아이만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됩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나치 관련자들이 아르헨티나를 그들의 도피처로 삼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 6일은 그 지방 정비소에서 다시 땜질을 받은 포테로사가 눈 덮인 산꼭대기에 처음 오른 날이었다. 아찔하도록 가파른 낭떠러지 발치에 얼어붙어 있는 카루에치코 호수와 카루에 그란데 호수를 지나자 에르네스토는 세 개의 지붕으로 펼쳐진 이곳에서, 지붕처럼 펼쳐진 이곳에서 만년설의 광채를 온몸으로 받아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가죽끈으로 묶고 4시간을 엉금엉금 기어올랐다. 그러나 연신 발 아래로 떨어지는 돌들 때문에 한순간 중심을 잃어버려 콘도르들의 둥지 한복판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여기서 콘도르는 그 독수리 같은 새입니다. 남미에 사는 엘 콘도르 파사에서 그 콘도르입니다. 결국 라마의 등에 실려 기진맥진 돌아온 그들을 돌보아준 건 살림 감시원이었다. 그는 추위 때문에 이를 딱딱 부딪히고 있는 두 사람에게 뜨거운 수프도 나눠주고 눈 덮인 안데스를 배경으로 그루터기처럼 쓰러져 잠에 빠져들도록 배려해 주었다. 놀라운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커다란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나우엘 우아피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이 호숫가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근처에 꽃무덤 속에서 떠돌이 행색을 한 웬 사내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포데로사 앞에 버티고 서서 살벌한 눈초리로 그것을 뜯어보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그는 횡설수설 뭐라고 중얼거리다가 자기는 칠레 국경 근처를 꽉 잡고 있는 악명 높은 산적무리 중 하나이며 새로운 건수를 찾아 나서는 중이라며 큰 소리를 쳤다. 그러자 에르네스토는 들고 있던 마테차 병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래 좀채 꺼낸 적이 없던 리볼버를 꺼내 호수에서 헤엄치고 있던 오리 한 마리를 너무나도 태연하게 겨냥하여 명중시켰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테차 병을 다시 집어들었다. 하얗게 질린 그 강도가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친 건 당연했다. 2월 14일에 그들은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지대인 푸에르토 프리아스를 건넜다. 20km를 더 가면 호숫물이 에메랄드빛과 닮았다 하여 에스메랄다라고 불리는 호수 어귀에 칠레에서 만나는 첫 번째 촌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알베르토는 그곳에서 에르네스토가 언젠가 얘기했던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아름다운 주변 풍광과 따뜻한 주민들이 안면이라면 그 지역의 호텔과 자동차들, 호수 위를 떠다니는 유람선을 소유한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은 이면이었다.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 치고 그 회사의 금고에 단 한 푼이라도 보태주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지붕조차 없는 헛간에서 자거나 다 해진 흔들 침대에 몸을 눕혔던 두 사람의 여행자만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오소르노 화산의 경사면을 오르는 일은 흐르다 굳어버린 용암 때문에 여간 어렵지 않았다. 오소르노 시에 도착해서는 보건소를 정중히 방문하여 소장과 정치적 토론을 벌였다. 여기서 보건소는 가족의 집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불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민주주의의 장례를 화제로 꺼내면서 오직 노동자들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나름의 소신을 폈다. 그러자 소장은 그들의 말을 잘랐다.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이바네스 델 캠포 장군이죠. 칠레 장례는 바로 단 하나의 정권에 달려 있어요. 독재 정권. 나머지는 모조리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2월 17일에 또다시 연결 부속이 떨어져 나간 오토바이가 길바닥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한 농부가 몰고 가는 트럭을 세워 오토바이를 뒷칸에 실은 뒤 운전석 옆자리에 올라탔다.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도 에르네스토는 토지개혁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땅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지주의 것이어선 안 되며 모름지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가 열변을 마쳤을 때 그 농부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것 아닌가. 그래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게 주리라고는 기대도 안 해요. 내가 바라는 건 그저 내가 일한 만큼의 싹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바네스 델 캠포 장군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농부의 트럭에 이어 포데로사와 두 사람을 발디비아까지 실어다 준 사람은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이었다. 두 이지라이더는 차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발디비아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에는 그들의 여행에 대해 상당히 부풀려 쓴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테무코에서 발행되는 아우스트랄이라는 신문을 보고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지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칠레를 마주보고 있는 이스터 섬이란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멋지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현되긴 어려운 계획이었다. 포데로사에 닥친 불운한 재앙은 끝이 없었다. 에르네스토가 대충 연결부를 손보았지만 이번에는 쐐기목과 변속장치에 문제가 생겨 두 사람은 그대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사실 바이아 블랑카로부터는 브레이크조차 없이 달려온 터였다. 수리비가 들겠지만 일단은 정비공을 부르는 수밖에 없었다. 정비공이 포데로사의 부속 더미와 씨름하는 이틀 동안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동네 댄스홀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탱고와 기분 좋은 음료, 술에 취한 사내들에게는 늘 소동이 따르기 마련이다. 한 건달의 여자와 춤을 추며 에르네스토가 지나치게 몸을 밀착했던지 병을 들고 쫓아오는 사내를 막기 위해 알베르토는 몸을 날려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는 그 동네에 머물 수가 없었다. 철도가 놓인 다리 아래를 지나다가 오토바이가 다시 섰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쿨리풀리라는 깜찍한 이름을 가진 마을까지 낑낑대며 오토바이를 밀고 갔다. 그곳에서 망가진 부분을 다시 손보았지만 오토바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실망감이 엄습했다. 다시 말레코까지 이어 칠레의 로스앙헬레스까지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그동안 그들은 판초를 입고 가장자리 올이 풀린 검정 모자를 쓴 허기진 인디오 가족들이 자신들과 몰골이 비슷한 비쩍 마른 염소의 등에 올라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 로스앙헬레스에서는 부침성 있는 두 소녀가 그들을 소방서로 데려다 주었다. 뜻밖에도 소방서장은 매우 친절했고 그들은 얼떨결에 화재 진압 현장에까지 따라가게 되었는데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그들이 소방서에서 지친 몸을 쉬고 있을 때 경보가 울렸다. 헬멧과 조끼를 내줘서 얼떨결에 받아든 두 사람은 소방차에 올라타게 되었다.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땐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무사했지만 소나무와 대나무로 지어진 건물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알베르토가 남은 불을 마저 진화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에르네스토는 폐허 속을 뒤적였다. 그때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무너진 지붕 파편 아래로부터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에르네스토는 소방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소방관들의 환성을 들으며 나타난 그의 손에는 작고 검은 물체가 들려 있었다. 그 검정 고양이는 이후 동네 소방서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들이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한 것은 여행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서였다. 1952년 3월 2일 결국 그들은 포르데사투와의 작별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옮길 트럭이 도착하기 전에 한 시골 농부의 창고에서 마치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오토바이의 동체에 흰 천을 씌웠다. 그런 다음 가슴이 저며지는 아픔으로 포르데사를 트럭에 실어보냈다. 그들에게 출발지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 되었다. 발파라이소까지 가까스로 왔지만 이스터 섬의 라파누이를 찾아가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6개월에 한 번씩 출항하는 정기 화물선이 바로 전에 떠났기 때문이었다. 대신 에르네스토는 마테차를 얻었던 지오콘다라는 지방 선술집에서 만난 천식을 앓는 한 노파의 집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의 느낌을 그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다. 그 불쌍한 노파는 앞을 거의 보지 못하였다. 운막 같은 그의 집에 들어선 순간 땀과 먼지가 뒤섞인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노파는 심한 천식에다 심장의 대상부전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여기서 대상부전은 심장이 몸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앞에 두고 완전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의사가 있을까? 그러나 적어도 의사라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하길 원했을 것이다. 다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이 가련한 노인이 자신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삶과 정면으로 대면할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말이다. 이처럼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가난한 가족들에게는 노골적인 적의가 감돌고 있다.
이들은 생존하는 데 거주장소를 뿐인 아버지의 의무를,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형제로서의 의무를 포기한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라면 이들의 병이 이들을 돌보아야 할 자신들에게 가해진 모욕이라도 되는 것처럼 개탄할 텐데 말이다. 희망을 기대조차 하기 힘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세계의 플로레타리아를 강타하는 비극은 가장 밑바닥부터 잠식해 들어온다. 광채가 사라진 그들의 눈동자에는 복종과 체념만이, 공허한 표정에서는 잃어버린 위안을 갈구하는 절박하고도 절실한 열망만이 읽힌다. 그들의 육신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거대한 미로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하다. 불합리한 사회적 신분 개념에 뿌리를 둔 이러한 질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통치 성과를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나는 그 노파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빈민구호소를 가르쳐주고 이뇨제와 천식을 진정시키는 가루약 약간을 처방해주는 일 외엔 달리 해줄 게 없었다. 나는 내게 남아있던 드라마민 몇 알마저 털어주었다. 그 집을 나서는 내 등 뒤에는 노파의 감사의 말과 다른 가족들의 냉랭한 눈길이 동시에 쏟아졌다. 뱃삭이 없던 두 사람은 항구를 감시하는 경찰의 눈을 피해 행선지가 북쪽이었던 산 안토니오호에 몰래 올라탔다. 배는 대서양과 호사스러운 휴양지 미라마르를 지나 태평양을 향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들은 배의 화장실에 숨어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노크 소리에 사람 있어요? 라는 대답을 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배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참다 못해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좁은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 그런데 선장은 아량이 있는 사내였다. 두 사람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선장은 에르네스토에게 화장실을 청소하게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화장실이었다며 알베르토에게는 양파 껍질을 벗기는 일을 시켰다. 지루한 망망대를 항해하는 동안 덜어 만나게 되는 향유고래떼와 수면 위로 비상하는 물고기들의 고개가 심심찮게 구경거리가 되어주었다. 배가 안토파가스타에 기항하자 둘은 볼리비아의 살바르찰비리 근처에 있는 추키카마타 구리강산에 들르기 위해 일단 배에서 내렸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비교적 순탄하게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셈이었다. 두 사람을 그곳까지 데려다줄 트럭은 얼마든지 있었다. 트럭은 푸른커녕 선인장조차 자라지 않는 불구스름하고 바싹 마른 언덕을 지나 꼬불꼬불한 길을 달렸다. 잠시 멈추었던 부케다노는 황무지 위에 흔적만 남아있는 엉성한 거리 저편으로 질산칼륨이 잔뜩 함유된 언덕 아래에 함석지붕을 이은 막사들이 기다랗게 늘어서 있는 황량한 마을이었다. 이 막사들의 대부분은 광산 노동자들과 철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기운을 북돋으러 찾는 선술집들이었다. 밤이 되어 쉴 곳을 찾던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쌍의 남녀를 만났다. 그중 남자는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3개월간 옥살이를 했다고 했다. 지금 그는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옥살이를 했던 전력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는 얘기였다. 달빛이 시리도록 밝았던 그날 밤, 한 양철 막사의 처마 아래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 에르네스토는 마테차를 내주었다. 남자는 비감한 목소리로 과치파토에서는 동료들 중 많은 수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하거나 물속에 생매장되었다고 증언했다. 남자가 얘기한 동안 곁에 앉아있던 여인은 한없는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초리로 그를 지켜보았다. 비록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에게 가해진 박해와 불행의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대면하고 있는 그 가난한 남녀로부터 에르네스토는 형언키 어려운 감동을 받았다. 마테차를 마신 후 그들은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차디찬 어둠 속에서 가능한 한 따뜻한 잠자리를 찾아 나섰다. 이튿날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황량한 칼라마 고원에 도달했다. 저 멀리로 펼쳐진 거대한 신기루로부터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 위로 마치 환영처럼 트럭 한 대씩이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고원의 가장자리에 이르자 그 아래로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두 사람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콜로라도의 그랜드 캐니언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공사 현장이 아래쪽에 펼쳐져 있었다. 사람의 손으로 파헤쳐지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외부인들이나, 다시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나 그 작업장의 규모는 파라오 시대의 건축 공사를 떠올리게 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수십 미터 높이의 가파른 경사면에는 멀리서 보면 마치 곤충의 무리처럼 보이는 인디오들이 붙어 서서 화전의 붉은 흙을 긁어내고 있었다. 이 화전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 붉은 기운이 눈동자는 물론 심장에까지 이글이글 타 들어오는 것 같았다. 무시무시하도록 거대한 추키카마타 광산은 콜럼버스가 대륙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부터 살았던 위대한 조상의 후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태양 사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복자들이 밀고 들어와 만들어 놓은 지옥이었다. 네, 한 장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키카마타에서 얻은 계시. 84쪽입니다. 에르네스토 게바라 데라 세르나가 체가 되기 시작한 것은 추키카마타에서부터였다. 1952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머물렀던 그곳은 특별한 운명을 만든 특별한 공간, 즉 시간의 연속성을 끊어버린 곳이었다. 광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에 설치된 초소를 거쳐야만 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어떠한 제지나 신문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광산의 감독위원회에서는 말 많고 상냥한 안내인까지 동반시켜 경찰용 소형 트럭으로 광산의 구석구석까지 보게 해주었다. 에르네스토는 그처럼 달러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받게 된 뜻하지 않은 환대에 무척 놀랐다. 여기에는 사실 의사라는 그들의 신분이 작용했을 터였다. 날이 저물자 경찰들은 자기네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두 사람을 초대했다. 마침 전날부터 굶주렸던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염치불구하고 양껏 먹었다. 14일 동이 트자마자 그들은 광산의 관리 책임자인 미국인 맥 캐보이를 방문했다. 대기실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만나게 된 맥 캐보이는 덩치로 보나 끊임없이 껌을 질겅거리던 모습으로 보나 매사에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는 확고부동한 자신감으로 보나 말 그대로 영락없는 미국인이었다. 서투른 스페인어로 짓거리는 맥 캐보이의 얘기를 들으며 이곳이 단순히 관광을 즐길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이내 깨달았다. 그래도 맥 캐보이는 두 사람에게 안내인을 붙여주며 광산 곳곳을 돌아보도록 했다. 추키카마타 광산은 약 50m 너비의 채굴장들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 걸쳐 형성된 곳이었다. 여기저기서 산을 깎아내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하여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 광차에 실려 1분쇄기까지 운반된다. 그 후 두 번째, 세 번째 분쇄기를 거치면서 광석은 점점 작은 알갱이로 정제된다. 거의 가루 상태가 되면 거대한 탱크에 넣고 황산 처리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황산 용액을 전해질용 용기로 옮겨서 구리를 분리하고 산을 재생시킨다. 과학적 발견에 대한 열정으로 들끓고 있던 두 젊은 과학도는 자신들의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흠뻑 매료되었다. 한편 전기 분해된 구리는 섭씨 2000도가 넘는 커다란 용광로에 다시 담긴다. 용광로에서 액화된 구리는 넓은 주형 틀에 쏟아 부어진 뒤 동물의 뼈가루와 섞여 냉각 시스템으로 옮겨진 후 벽돌 모양을 가진 단단한 구리로 비로소 추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평범하게 보아 넘기는 구리는 이렇듯 정교하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 탄생되는 붉은 금괴였다.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스에서 그토록 정확히 묘사했던 모습대로 말이다.
그러나 정작 에르네스토의 흥미를 끈 것은 그 거대한 기계장치보다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들이 자기가 속한 구역에서 하고 있는 일밖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구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노동력을 쉽게 착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문화적, 정치적 의식을 낮은 단계로 묶어둘 필요가 있는 회사로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물론 몇몇 용감한 노조 지도자들이 에르네스토에게 설명했듯 사용자 측에서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노동자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없진 않았다. 작업장으로부터 멀어지자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를 안내하던 안내인 겸 사용자 측의 첩자인 사내가 냉소적으로 한마디 던졌다.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나를 비롯하여 경영진들은 광부부터 술집 작부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상정된 안건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가 차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지막이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이었다. 사실 그들의 요구는 좀 지나치다 싶기도 하죠. 단 하루만 파업을 해도 회사 측으로서는 100만 달러의 손해를 입는다는 계산은 해보지도 않거든요. 대체 그 사람들이 얼마를 더 요구하는데요? 대략 100페소 늘려달라는 거죠. 당시 100페소는 미화로 단 1달러였다. 다음날 그들은 또 다른 공장을 둘러보았는데 아직 가동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생산 벨트를 지나온 순수한 상태의 황화구리를 추출해내는 곳이라고 했다. 이곳을 가동하면 약 30%의 생산 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역시 그곳에도 거대한 용광로들이 건설되고 있었는데 굴뚝 하나의 높이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아 96m에 달했다. 끝이 아스라이 보이는 굴뚝 앞에서 선 에르네스토는 굴뚝 꼭대기까지 기어 오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우선 60m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그 뒤 꼭대기까지는 작은 사다리를 기어 올라야 했다. 그럭저럭 에르네스토를 따라 올라간 알베르토는 저 아득히 높은 첨탑에 이미 올라서 있는 에르네스토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지역은 북아메리카인들의 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해 죽도록 일만 하는 아로카니 가로 열고 칠레 동부지역의 민중들의 땅이야. 인디오들을 기만하고 그들이 힘들게 읽어놓은 화전을 초록색 달러로 바꿔버린 자들의 것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양키들과 그 하수인들은 자기들을 위한 학교는 지어놓았지. 저 아래 있는 건물 말이야. 자기네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특별히 불러들인 교사들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자기들이 살 집들을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지. 에르네스토는 생각이 잠긴 표정으로 안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막사군락을 내려다보았다. 저런 형태가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 여기 추키카마타뿐만 아니라 칠레 전역, 나아가서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도 말이야. 잘 고안하고 정확히 실행에 옮겨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쓴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여기는 제공한 한 채소의 경비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주거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니 지옥이나 다름없어. 그들은 하수구조차 갖춰지지 않은 채 저 외딴 곳에 마치 가축처럼 노동자들을 몰아놓고 있잖아. 10년 후면 개발의 손길이 미칠 드넓은 대지를 내려다보며 에르네스토는 자신의 미래 쿠바 국립은행의 총재가 되어 채라는 이름의 지폐에 서명하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아무튼 이 미래의 쿠바 국립은행 총재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 광산의 하루 생산량이 9만 톤이라 했을 때 어림잡아 수백만 달러의 이익이 남는다는 계산이 되지. 그러니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쉽게 끝날리는 만무하다는 게 이해가 가고도 남아. 칠레 구리광산에 대한 연구서에서 오캄포는 이곳의 생산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 증거로 최초의 투자액을 단 나흘 만에 회수할 수 있을 정도라고 분석했다. 에르네스토는 맨 처음 그 글을 읽었을 때 다소 과장이 실려 있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막상 이곳의 현실을 직접 목격해보니 계산이 틀리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새로운 힘으로 무장한 에르네스토는 다시금 대지로 내려왔다.
정의로운 인수를 펼치는 의사가 되겠다던 젊은 이상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신념을 굳히고 있었다. 아직 그에게는 중대한 계기, 일종의 사닥다리가 필요했지만 머지않아 찾게 될 터였다.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중대한 결심의 계기가 찾아왔다. 굴뚝에서 내려온 그들이 십자가로 뒤덮이다시피 한 공동묘지 앞을 지날 때였다. 도대체 몇 명이나 묻혀있는 거죠? 에르네스토는 안내인에게 물었다. 글쎄요, 확실히는 않지만 대략 10,000명 정도?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안내인이 대답했다. 에르네스토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대략이라고요? 자세히 세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럼 이 미망인들과 자식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나요? 그러자 사내는 아무런 대답 없이 어깨만 으쓱였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에르네스토가 친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알베르토는 그의 눈에 번뜩이는 불꽃을 보았다. 미래 전사들, 미래 혁명가로 단련될 사람들, 가장 많은 것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녹아있는 눈빛이었다. 더불어 그들의 피와 땀을 빨아 마시는 이들에 대한 증오도 실려있는 눈빛이었다. 인디오 말로 붉은 산이란 뜻을 가진 추키카마타는 이렇게 하여 체 게바라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로 늘 남아있게 될 것이었다. 3월 16일 두 사람은 광산촌을 떠나 토코피아로 향했다. 이곳 역시 황문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당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르네스토는 자신을 로시난테를 탄 돈키호테와 다름없다고 묘사했다. 벌목한 나무를 실은 트럭은 두 사람을 페루 국경까지 실어다 주었다. 운전수는 안데스 지방의 민속음악인 쿠에카스를 연신 흥얼거렸다. 그날 밤 그들은 이키케라는 선창의 어떤 창고에서 들쥐와 더불어 새우잠을 잤다. 다음 날 페루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리카라는 항구로 가는 길에 그들은 도로 한편에서 알마그로와 발디비아라는 두 정복자를 기념하는 비석을 보았다. 이처럼 좁고 가파르며 태양이 장렬하는 길 위를 기마나 도보로 행진하며 칠레 남부까지 그 무거운 거북 등껍질을 실어 날랐을 그 옛날의 스페인 병사들을 생각하며 그 길을 지나갔다. 아리카 소재 지방 병원의 연구소는 일찌감치 그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알베르토가 질 닐센사에게에서 개발한, 다시 읽겠습니다. 알베르토가 질 닐센사에서 개발한 나병균을 검사하는 착색제에 대한 실험과 강연을 가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3월 23일에 그들은 유타강을 통해 페루의 영토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에르네스토는 대지에 묶인 가난한 사람들과 산과 광을 노래한 시 구절을 암송했다. 네루다의 시야? 알베르토가 물었다. 아니, 마르티. 호세 마르티는 19세기 쿠바 혁명의 아버지로 추앙받던 시인이었다. 영수아간에 들러 우편물을 넘겨받은 두 사람은 케차와 아이마라, 문화의 색채가 훔씬 풍기는 촌락을 한가로이 거닐었다. 여기서 아이마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남미 티티카카 호수 부근의 토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경작지와 꼬불꼬불한 골목길들은 몇 그루의 나무와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현란한 색채의 두툼한 드레스와 판초, 끝이 말려 올라간 검정 모자를 쓴 여인네들 모습에서 금세 잉카에 대한 식구가 떠올랐다. 북쪽으로 계속 올라갈 계획이던 그들에게 다행히도 의사 한 사람이 운전사가 딸린 지프를 빌려주었다. 도로 위 곳곳에 웅덩이가 패여 물이 흥건했는데 급기야 자동차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게 되었다. 거의 해발 3,000m 높이에 있는 타라타, 가로 열고 아이마라 말로 분기점을 뜻하는 타라타에서는 등 뒤로 거대한 눈 회오리가 일고 있는데도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자결하는 놀라운 장관이 연출되었다. 결국 지프를 돌려보낸 두 사람은 트럭을 개조한 울긋불긋하고 요란한 버스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틈에 끼어 티티카카 호수로 향했다. 얼마 안가 라마들이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촌이 나타났다.
그런데 해발 5,000m를 표시하는 이정표를 지나자마자 꼭대기에 십자가가 꽂혀 있는 커다란 돌무덤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가족과 함께 앉아있던 한 인디오가 반가운 듯 아파체타라고 외치며 그리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 가족은 저마다 돌 하나씩을 집어 그 돌더미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버스에 탄 다른 승객을 통해 그곳에 피라미드 형태의 돌 무덤이 생긴 연유를 전해 들었는데 어떤 가난한 나그네가 그곳을 지나다가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음으로써 돼지를 먹이는 어머니 신 피차마마에게 자신의 고통과 피로를 맡기고 훨씬 가뿐하게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저 십자가는 뭐죠? 그러자 사내는 방긋이 미소 지었다. 인디오들을 현혹시키려고 카톨릭 신부가 꽂아둔 거죠. 아파체타와 십자가를 종교적으로 혼합시키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아마 저 십자가를 꽂아놓은 신부는 일단 아파체타의 힘을 인정한 뒤 자신의 신자들에게 아파체타도 카톨릭에 복종한다고 믿게 할 심산이었던 거였죠. 이렇게 하면 그 신부도 자신의 교우가 넓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디오들은 잉카의 신들인 파차마마와 비라코차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선한 신의 대리인이라는 사제가 행하는 이런 식의 기만적인 수법에 에르네스토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잉카인들이 무척이나 발달된 문명을 이루었던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비록 그들의 자긍심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이 한때는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다는 의식을 망각하게 만들고 그 자손을 알코올과 콜라 맛에 길들이고 복종에 익숙하게 만든 데는 겨우 5세기 남짓으로 충분했지만 말이다.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가 다시 버스에 올라탔을 때 주변은 이미 어둑해져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이미 잠이 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느라고 다른 사람의 몸뚱이를 밟게 되어도 어느 누구 하나 움찔하거나 비명을 내지르지 않았다. 그랬다. 그들은 마치 약물과 알코올에 길들여진 것처럼 체념과 인종에 익숙해져 있었다. 저 멀리 온 문명에 짓밟히는 데 익숙해진 불쌍한 인디오들인 까닭이었다. 여기서 인종이란 얘기는 레이스, 영어로 레이스가 아닌 것 같고요. 참을 인자와 종속할 종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념과 인종에 익숙해져 있었다를 좀 달리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온 문명의 그 부연 설명인데요. 두 사람과 너무도 닮은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오와 지금 서양에서 넘어간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부신 여명이 단잠을 깨우자마자 파타고니아의 초원을 연상시키는 광활한 고원이 그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6일 오후가 저물어가는 시각에 티티카카 호수가 불쑥 눈앞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버스에서 뛰어내려 해발 4,000m 높이에 망망대해처럼 펼쳐져 있는 거대한 호수가 연출하는 장엄한 일몰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두 사람에게는 버스를 갈아타고 북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버스에 오르기 전에 그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버스 안에는 이미 인디오들과 그들이 메고 온 20개도 넘는 고구마 자루들, 게다가 각종 가축들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는 바람에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운전수는 그들을 마구 밀어 넣었고 사람들은 태연한 표정으로 거의 차곡차곡 포개져 앉아 있었다. 개 중에는 닭 2마리를 무릎 위에 안고 탄 젊은 인디오도 있었다. 홀리아카에서 잠시 쉬어갈 때의 일이다. 어떤 떠버리 하사관 하나가 두 사람에게 술병을 들이밀며 자기 자랑을 실컷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 허풍선이 사내는 자신의 담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다며 급기야는 자신의 권총을 뽑아 들더니 총알을 발사하여 식당 마루에 구멍을 내버렸다. 소동을 듣고 나타난 여주인은 마룻바닥에 뚫린 구멍을 보자마자 마구 화를 냈다. 그러자 갑자기 기가 꺾인 사내는 총알이 저절로 발사되었다고 둘러댔다. 경찰이 오고 몇 번의 진술이 오간 끝에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마침내 그 어설픈 허풍선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안데스의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두 여행자는 점점 더 유럽인 취급을 받았다. 한 번은 그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폭우가 쏟아져 플랫폼이 물에 잠긴 적이 있었다. 지붕도 없는 플랫폼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백인 나리들을 본 사람들은 영무실로 가서 비를 피하도록 권했다.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비를 맞고 서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두 사람을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제의를 왜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이다. 다음 역에서 그들은 심한 시장기를 느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돈이 떨어지고 배가 고플 때 심심찮게 써먹었던 애교 섞인 장난이 있었다. 그들이 그 지방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르헨티나 억양을 유난히 강조할 때면 그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자가 늘 있기 마련이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씨죠? 알베르토가 이렇게 말문을 튼다. 게다가 오늘은 내 친구의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생일 축하해요. 누군가가 구석에서 인사를 던진다. 여러분과 건배라도 하고 싶지만 겨우 물 한 잔밖에 돌릴 여유가 없군요. 저희에겐 돈이 없거든요. 알베르토는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그럼 이번엔 내가 내지. 이봐요 청년, 뭘 드시겠소? 당장 누군가가 대답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에르네스토가 무한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한다. 사실 저희 빈속에 술을 마실 수 없거든요. 뱃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을 테니까요. 결국 선심을 쓰려던 사람은 두 청년 앞에 음식이 담긴 접시부터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일은 세 번에 두 번 걸로 먹혀들었다. 3월 마지막 날 그들은 이럭저럭 쿠스코 땅을 밟았다. 케차와 아이마라족 영토의 한 중간에 있는 도시였는데 잉카 사람들은 여기를 세상의 배꼽이라고 불렀다. 이곳을 맨 처음 찾는 사람들은 마추픽추에 오르기 전에 잉카의 정서를 흠뻑 느껴보는 첫 단계로 일단 그 지방 박물관부터 찾는 것이 순서였다. 그곳에서 둘은 메스티소 출신의 한 대학생을 만났는데 친절하게 그곳 안내를 도맡아 주었다. 고고학실에는 잉카인들이 뇌수술했다는 여러 증거들이 남아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에르네스토는 잉카인들이 이집트인에 버금가는 수준의 문명을 누렸으리라는 확신을 다지게 되었다. 특히 그들의 관심을 끈 것은 금, 은, 구리, 주석 등을 섞어 만든 작은 조각상들이었다. 대부분이 성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장면들로 그 제작자의 특출한 예술적 재능이 생생히 드러나 있었다. 금으로 만든 라마상들과 에메랄드로 깎은 추장의 모습들도 연이어 펼쳐졌다. 에르네스토는 새나 퓨마의 형상을 새긴 손잡이가 달린 술잔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서 새나가 아니고요. 에르네스토는 새나, 벌드를 얘기합니다. 퓨마의 형상을 새긴 손잡이가 달린 술잔들이 중앙아시아, 아시리아 지방의 유물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중에 그는 잉카의 조상들이 아시아로부터 이주했다는 주장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두 사람은 일일이 그림을 새긴 벽돌로 쌓은 성당을 찾아갔다. 화려한 봉헌대 앞에서 두 사람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그 성당의 감실 하나를 만드는 데에만 무려 28kg의 순금이 사용되었고 2200개의 보석으로 장식을 덧붙였다고 했다. 이런 화로움의 극치 앞에서 그들과 동행했던 메스티소 학생은 특히 아연해했다.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금이 여기에 놓여 있다니 우리는 학교에서 사용할 책조차 부족한데. 한편 쿠스코에 살고 있던 알베르토의 친구 마리아 막달레나의 안내로 두 사람은 알베르토가 아르헨티나에서 매독에 관한 학술대회가 열렸을 때 만나 알게 된 에르모사 박사를 찾아갔다. 박사는 너덜거리는 바지와 때에 저른 셔츠를 입은 알베르토를 보고 처음에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다. 그러나 알베르토가 그 회의 기간 동안에 찍었던 사진 속의 의사들 이름을 일일이 주워 섬기자 에르모사 박사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들을 맞아들였다. 아타우알파 유판키
음악을 배경으로 몇 잔의 잔을 주고받은 끝에 세 사람은 금세 흉금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여기서 아타우알파 유팡키에 대한 설명은요, 진짜 이름은 바스크 혈통의 어머니 이름을 딴 차베로 아람부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르모사 박사가 빌려준 랜드로버 덕분에 둘은 오얀타 이탐보 요새까지 가볼 수 있었다. 잉카인들이 살고 있는 계곡을 둘러싼 산악지역은 태반이 경작지로 변해 있었다. 아래쪽에서 보면 얼마나 높은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작은 점들처럼 보일 정도였다. 축축하고 무겁게 내려앉은 뽀얀 대기 속으로 유칼립투스 나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한껏 꽃망울을 터뜨린 꽃들이 오솔길을 따라 다투듯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산꼭대기는 구름 속에 숨어버려 아득하고 산허리에는 당나귀들이 길게 늘어서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오얀 타이탐보에 도달했다. 몇 톤이나 나가는 화강한 벽돌들이 공중에 삐죽이 걸쳐 있는 것이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보였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잉카 사람들은 단단한 바위를 무르게 만드는 신비한 식물의 즙을 이용하여 마치 찰흙처럼 자유자재로 그 큰 바위 덩어리들을 다룰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전설까지 더하여 전해져 온다. 유독 단단한 바위 속에만 둥지를 트는 새가 있었다. 그 새도 그 신비의 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는 그 풀을 한 움큼씩 물어와 바위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안에 둥지를 지었다. 그 건축물은 평화시에는 옥수수 경작에 사용되었고 전시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했다.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면서 요새 곳곳을 돌아본 두 사람은 다시 쿠스코로 돌아왔다. 잉카인들에게 운동 경기와 오락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이유카이를 거닐던 에르네스토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더니 의료요원으로 항해하면서 적어두었던 일기를 알베르토에게 읽어주었다. 밤이면 밤마다 수많은 별똥들이 우주를 가르듯 선뜻 형언키 어려운 사실들이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고 일상으로부터 쫓아낸다. 한 예로 우리는 방사능의 위험을 전혀 의심도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어떤 집에서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망망하고 거친 대해를 항해하는 내 영혼은 고뇌에 휩싸인다.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나를 견뎌야 하나. 그런데 오늘 위험이 어느 정도 지나가자 나는 갑자기 커다란 희망이 샘솟는 걸 느끼며 나를 감싸고 있는 대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나는 꿀속에 달라붙어 옴짝달싹 못하는 개미처럼 소박한 카페 탁자 앞에 웅크리고 앉아 내가 겪었던 일들과 그 결과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단 한 사람이나 단 한마디의 말이 순식간에 우리를 끔찍한 심연으로 떨어뜨릴 수도 혹은 도저히 닿을 법하지 않던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얼마 안가 그들은 우연히 한 농부를 만나 그의 슬픈 경험담을 듣게 되었다. 10년 전 나는 결혼을 하기 위해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그루터기도 태워 없애고 땅을 골라 농사짓기 알맞은 땅으로 다듬어 놨죠. 그렇게 하는 데만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땅 소유권이 문제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내 수확을 거둬들일 때가 되니까 땅 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좀 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4년 정도 되니까 그럭저럭 수확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 땅 임자가 나타나 경찰을 불러와 우리가 가진 것을 몽땅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뼈 빠지게 일한 대가를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거죠. 에르네스토와 알베르토는 그 불쌍한 농부를 희생시킨 부조리에 발끈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불행이 그 농부에게 심어준 운명론적 체념이었다. 에르네스토는 이런 심정으로 그 글을 쓰지 않았을까? 나는 깨달았다. 단 한 사람이나 단 한마디의 말이
순식간에 우리를 끔찍한 심연으로 떨어뜨릴 수도 혹은 도저히 닿을 법하지 않던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네, 이상으로 제가 100장까지 읽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마추픽추란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개발아 평전 함께 읽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